안녕하세요.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현충일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현충일이어서 마지막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영화를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 로그 트레이더를 잘 이해한 사람들은 한 학기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공부가 부족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어링스 은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1767년에서 1995년까지 존속했던 은행이에요. 1762년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숙종 때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로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절인데, 이때 이미 이 은행이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됐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유명한 은행인데, 미국이 루이지애나를 프랑스로부터 매입할 때 그때 자금을 대출해 준 걸로 유명하죠. 요때 루이지애나라는 거는 지금 루이지애나주는 미국 남부에 있는 주거든요. 규모가 우리나라 정도 크기 되려나, 하여튼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면적을 갖고 있는 주인데, 요 당시에 이 루이지애나라는 지역은 지금의 루이지애나 주가 아니고 지금의 미국 중부 지방 전체, 그러니까 미국을 동쪽, 그러니까 그 동부, 중부, 서부 이렇게 세 개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 중부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륙, 알래스카를 제외한 미국 본토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었습니다. 요거를 프랑스가 식민지로 개척을 해가지고 갖고 있다가 전쟁을 하면서 자금이 필요해서, 영국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요거를 미국에게 팔게 되는데, 그때 미국이 이 베어링스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서 요 루이지애나 지역을 매입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부동산 거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영국 정부에 전쟁 자금을 제공한 걸로도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영국 왕실의 은행이었어요. 그래서 여왕의 은행, 여왕이 거래하는 여왕의 주거래 은행, 요런 지위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총 5개의 귀족 가문을 배출을 했어요. 그래서 베어링스라는 게, 베어링이라는 게 성이거든요. 성이어서 베어링스라고 하면 베어링 가문, 요렇게 그런 의미가 되는데, 워낙에 이제 유서 깊은 가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옆으로 이제 가문이 뻗어나가겠죠. 뻗어나가서 새로운 일가를 이루고 이렇게 가문이 갈라지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가문들 중에서 5개 가문이 귀족이 됐다. 그래서 5개 귀족 가문을 배출을 했고, 제일 유명한 거는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 지금 찰스 3세가 영국 국왕이죠. 찰스 3세의 첫 번째 부인, 지금 찰스 3세가 그 처음 결혼했을 때 이 다이애나라는 이분과 결혼을 했었는데, 이분하고 결혼 생활이 좀 뭔가 불화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혼하고 그리고 새로 지금의 그 부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나중에 어머니이신 엘리자베스 2세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영국 국왕이 됐는데, 그 왕세자비,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 그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외가 쪽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한 3대, 4대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베어링스 가문에서 뻗어져 나온 그러한 반개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계 역사와 영국 역사를 가로지르는 유서 깊은 그런 은행이었는데, 이게 망했죠. 망했죠. 그래서 소설에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워낙에 거대하고 유명한 은행이었기 때문에 소설에서도 허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소설에도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은행이었다. 대표적인 게 몽테크리스토 백작, 르 꼼테 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에도 요 베어링스 은행이 등장을 해요. 주인공인 에드몽 당테스, 그 사람이 무한 인출권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돈을 자금을 마련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쓰는 형태로 이제 그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 무한 인출권을 이용해서 돈을 찾는 그 은행이 베어링스 은행이야. 베어링스 은행. 그래서 이 당시에 이미 이 베어링스 은행은 영국에서 시작된 은행이지만 유럽 전역에 지점을 갖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은행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이 프랑스 소설이에요. 프랑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스 소설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었다. 뭐 우리나라 은행 중에서 제일 큰 은행들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이런 게 이제 일본 소설이나 중국 소설이나 이런 데 등장하지 않죠. 근데 여기는 영국과 굉장히 사이가 나쁜 프랑스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람이 쓴 프랑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은행이었다. 뭐 참고로 이거는 뭐 옆으로 뻗어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여러분 꼰대라는 말이 알죠? 꼰대. 나이 많고 잔소리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꼰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꼰대의 어원이 이 꼼떼,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백작을 의미하는 르 꼼떼에서 나왔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꼰대의 어원을 찾아보면 수업하고 좀 관련이 없지만 꼰대 어원을 찾아보면 두 가지 그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 그 꼼떼 그 백작 르 꼼떼에서 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경상도 말에서 꼰대라는 말이 있대요. 근데 나는 경상도 태생으로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전혀 납득을 못 하겠던데. 하여튼 두 가지 그 어원에 관한 두 가지 설 중에 하나가 이 꼼떼에서 왔다는 거다. 꼼떼에서 어떻게 꼰대가 왔냐면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 경술국치 그죠? 나라를 팔아먹고 나서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백작이죠. 그래서 이완용 백작인데 이완용이 백작 자귀를 받으니까 그게 본인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나 봐. 그래서 와 나 백작이야. 그래서 주변에 막 자랑을 하면서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그 백작이야. 그러면서 나 꼼떼야 꼼떼. 그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나오는 그 꼼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저 꼼떼 XX 저 꼼떼 XX 뭐 이렇게 이제 욕을 하다 보니까 그 꼼떼가 음이 변해가지고 꼰대가 됐다. 요런 게 하나의 그 설이 있죠. 하여튼 그래서 프랑스 소설에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프랑스 소설이야. 80일간의 세계 일주 Le Tour du Monde dans 4 jours 뭐 이런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에서 보면 80일 만에 전 세계를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 내기를 하게 되는데 그 내기를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상금을 은행에다가 공탁을 해놓는데 그 은행이 바로 베어링스 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것도 프랑스 소설이에요. 프랑스 소설이고 그러니까 프랑스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사이가 나빴던 그 프랑스 소설에 등장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은행이었다. 베어링스 은행. 그런데 이러한 은행이 망한 거죠. 한 명의 트레이더가 잘못된 투자를 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그 사건이 우리가 봤던 로그 트레이더라는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실화예요, 실화. 자, 이 영화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그 용어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그 주인공인 닉 리슨이 주로 거래하는 그 상품이 니케이 225라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 거래를 주로 하죠. 그래서 니케이 225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니케이 225는 니케이라는 게 일경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일경 일본 일경 평균 주가라는 뜻이야. 일경 평균 주가인데 일경은 일본 경제의 약자예요. 일본 경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경제신문 줄여서 한경 이렇게 부르잖아요. 매일경제신문 줄여서 매경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일본 경제를 줄여서 일경이라고 그래요. 일경. 그래서 일경 평균 주가. 그래서 줄여서 일경 225는 225개의 종목.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200에 해당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상위 225개의 주식의 가중평균 값을 지수로 만든 거. 그거를 니케이 225라고 하는데 일경을 일본어로 읽으면 저게 니케이라고 읽힌대요. 그래서 일경, 니케이. 니케이 225, 일경 225, 니케이 225라는 지수인데 요거는 원래는 뭐 그 공식적으로 계산해서 발표하는 지수였는데 이게 언젠가부터 저 공식 지수 자리에서 내려와서
계산을 안 하게 되니까 요거를 일본 경제신문이 요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일본경제신문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경제신문의 약자로 일경인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던 지수인데 요게 이제 공식적인 지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니까 일본경제신문이 마침 그 인수해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마침 그 줄인 사명하고 똑같은 그냥 일본경제신문의 줄임말 일경하고 똑같은 그런 용어다. 우연히 그게 겹치게 된 이름이 동일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225개의 주요 상장사의 평균 주가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특정일에 상위 200개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합친 것, 그러니까 상위 200개 종목의 총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이 얼마이냐 이렇게 포인트로 나타내는데 요거는 진짜로 일본의 니케이 225는 진짜로 그냥 평균 주가여가지고 단위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거든. 특정 일에 상위 200개 주식의 시가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100포인트로 봤을 때 지금 몇 포인트냐 이렇게 포인트로 계산해서 발표를 하는데 니케이 225는 그냥 N이야, N. 단위가 N으로 돼 있어요. 진짜로 그냥 상위 225개 상장사의 평균 주가를 의미를 한다. 그래서 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디서 거래가 되고 있냐면 일본의 오사카. 우리가 오사카 미두 추인소 이야기를 했었잖아. 중간고사 그 범위 안에서 그죠. 중간고사 끝나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인천 미두 추인소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전신으로 하는 인천 미두 추인소가 모태로 삼는 일본의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소가 일본 도지마에 있는 일본 도지마 미두 추인소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일본 도지마 미두 추인소의 후신이 오사카 상품 선물 거래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니케이 225 지수의 선물과 옵션이 거래가 되고 그리고 우리 영화에 등장하는 이 싱가포르에서 거래가 되고 그리고 미국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세 군데에서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국제적인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영화에 등장하는 사이맥스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게 싱가포르 거래소야. 싱가포르 거래소고 요거는 1984년에 설립된 싱가포르의 선물 거래소야. 지금은 거래소들이 대부분 이제 통합 운영이 되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파생 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하고 이제 일반 주식이나 채권이 거래되는 거래소하고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거래소라고 통합이 돼 있지만 원래 여의도에 있던 거는 주식과 채권 같은 자본시장이 열리는 그러한 거래소가 여의도에 있는 그 증권거래소였고 부산에 선물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은 선물시장인데 사실은 선물 옵션이 뭐 다 거래되는 그래서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부산 선물거래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지금의 KRX 한국거래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사가 어디냐면 부산이야. 부산. 뭐 공공기관 이전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랑 맞물리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여의도에 있는 그 증권 거래소가 본사가 된 게 아니고 부산에 있었던 선물 거래소가 지금 한국 거래소의 본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유지가 돼 오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 사이맥스 영화의 배경이 되는 이 사이맥스도 싱가포르의 선물 거래소야. 선물 거래소. 그래서 지금은 요게 이제 그 주식 채권 거래하는 그 일반 거래소하고 합쳐져가지고 지금의 싱가포르 거래소가 됐어요. 근데 요거는 영화는 90년대 그 이전에 그죠? 이 통합되기 이전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선물 거래소를 배경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설립이 됐고 1999년에 세 기관을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싱가포르 거래소 SGX가 됐어요. 그래서 Stock Exchange of Singapore 이게 이제 주식 거래소죠. SES 주식 거래소고 SCCS 청산 결제소 그죠? Securities Clearing and Computer Services라는 요 기관
하고 그다음에 요 선물 거래소인 SIMEX, 그죠? Singapore International Monetary Exchange, 요 세 기관이 합병돼서 현재는 SGX, Singapore Exchange가 됐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부산에 있는 선물 거래소하고 서울에 있는 여의도에 있던 증권 거래소하고 합쳐가지고 지금 한국 거래소가 됐죠.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은 요게 이제 통합되기 이전에 그 사이맥스 선물 거래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영화에 등장하는 거래 방식을 공개 호가 방식이라 그래. 오픈 아웃크라이, 오픈 아웃크라이. 지금은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하지 않죠. 지금은 뭐 다들 전산화 돼가지고 거래를 그냥 전산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요 당시만 하더라도 경매하듯이 손으로 막 손가락 움직여가면서 소리 막 지르면서 뭐 몇 주를 얼마에 삽니다 이러고 뭐 몇 주를 얼마에 팝니다 이러고 뭐 그렇게 거래를 했었죠. 그거를 공개 호가 방식이라 그래. 그래서 공개적으로 소리 막 지르면서 가격을 부르면서 거래를 한다라고 해서 오픈 아웃크라이, 아웃크라이가 뭐예요? 소리를 내지르는 거지. 그러니까 울부짖는 건데 밖으로 울부짖는 거잖아. 아웃크라이, 그냥 오픈 아웃크라이, 공개 호가 방식. 영화에 보면 일본에 있는 페르난도하고 닉 리슨하고 이제 전화 통화할 때 보면, 닉 리슨이 있는 싱가포르 거래소에서는 거래할 때 막 컴퓨터도 있긴 하지만 컴퓨터로 이제 거래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실제 거래 체결은 앞에 객장에 나와가지고 이제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잖아요. 근데 도쿄에 있는 페르난도하고 연결했을 때는 도쿄는 조용하죠. 그런 방식이 아니라 컴퓨터로 이제 거래하는 형태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다들 전산화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금융이 많이 발달했던 곳일수록 구식으로 예전에 하던 대로 이 공개 호가 방식으로 거래하는 게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이미 전산화가 됐거든. 70년대 이미 전산화가 됐고, 일본도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약간 늦거나 그렇게 이제 전산화가 됐고, 싱가포르는 이 당시에 이제 공개 호가 방식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 미국도 2000년대 초반까지 공개 호가 방식으로 거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워낙에 옛날부터 그러니까 먼저 시작해가지고 오랫동안 거래하던 곳에서는 이거 한번 시스템 바꾸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다시 갈아엎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늦게 이제 최신 기술이 도입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이렇게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70년대부터 이미 전산화를 해가지고 거래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거는 뭐 휴대폰이라던가 이 전화기 전화 시설하고도 비슷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휴대폰, 지금 스마트폰 이전에 그냥 이제 일반 휴대폰 있잖아요. 그런 게 들어오더라도 그래도 유선 전화를 한참 동안 많이 썼었거든. 왜냐하면 유선 전화 깔아가지고 쓴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은 유선 전화가 다 깔리기도 전에 이제 모바일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 모바일 전화가 거의 이제 빨리 보편화가 되고 유선 전화보다는 모바일 전화가 기본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 중에 하나라서, 홍콩과 싱가포르 이 두 군데가 아시아의 금융 허브였죠. 지금은 뭐 싱가포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싱가포르가 거의 이 아시아 금융의 그 유일한 허브 비슷하게 돼버렸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도 싱가포르와 홍콩이 경쟁하면서 금융이 발전하던 그런 곳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이 금융 산업이 발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오픈 아웃크라이, 공개 호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거래가 진행될 수가 있었다. 자, 베어링스가 영화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분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증권 산업은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수익 창출원은 그 중개 수수료야. 중개 수수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수업 시작할 때도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증권사들이 돈을 버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증권사들이 자본금을 출자를 해가지고
증권 거래소라는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출자한 증권사들이 그 증권 거래소의 회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독점적인 거래권은 그 회원사로 한정되는 그러한 형태로 한 다음에 이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증권사의 회원사인 증권 거래소의 회원사인 증권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위탁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 뭐 10주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내가 직접 증권 거래소에 가가지고 직접 뭐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증권 거래소의 회원사인 어떤 증권사에 가서 삼성전자 10주를 얼마에 사주시오 라고 위탁 매매를 하는 거죠. 매매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대신 거래를 해주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위탁 매매 수수료가 증권사들의 기본적인 수익원이 되겠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이기 때문에 이 베어링스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었어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고객이 어떤 위탁 매매를 했을 때, 거래를 맡겼을 때 그거를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피에르 마쉐처럼 큰 손을 고객으로 잡았을 때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이 닉 닐슨이 본인이 처한 위기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위탁 매매 수수료를 받는 게 한 그 수익 창출의 한 소스였고 원천이었고 또 하나는 차익거래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수업 중에 이제 차익거래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지금은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균형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면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1초 안에 시장이 다시 균형 상태로 복귀하게 되면서 이 차익거래 기회가 사라진다. 시장이 불균형 상태에 이르게 되면 어떤 자산은 고평가되고 어떤 자산은 저평가돼서 고평가된 자산을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자산을 싸게 사들이되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내 걸 들이지 말고 빌려서 충당을 하면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차익거래는 시장이 균형 상태가 깨져서 불균형 상태가 됐을 때 시도할 수 있는 거래이고 그러한 차익거래가 이제 거래 기회가 존재할 때 프로그램 매매 형태로 기계적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차익거래 기회가 사라지고 시장이 1초 안에 균형 상태로 다시 복귀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런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이게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래도 이제 공개호가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차익거래를 프로그램 매매 형태로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니케이 225 지수에 대한 선물과 옵션이 세 군데에서 거래가 된다고 그랬죠. 시카고, 그 다음에 오사카,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 이 세 군데에서 거래가 됐기 때문에 같은 상품이 서로 다른 공간에서 거래가 되면 어떤 사태가 잘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도 그런 경우를 꽤 많이 겪는데 여러분이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가격하고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다르니까 해외가 더 싼 것 같으니까 해외 직구를 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에 이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품이 있어가지고 해외 직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똑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사는 게 더 싸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해외 직구를 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시장이 분할돼 있으면 동일한 상품이라도 다른 가격에 거래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특히나 잠깐 오늘따라 목이 안 좋네. 특히나 오사카와 싱가포르는 시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1시간, 2시간? 정확한 시차를 모르겠네. 하여튼 그 싱가포르가 아시아에 있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제 남쪽으로 쭉 남서쪽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 남서쪽으로 쭉 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는 같은 시간대를 사용을 하고 싱가포르가 우리나라하고 1시간 차이나 하여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같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아. 같이 열려 있는 겹치는 그러니까 시장 열어서 끝날 때까지의 이제 시차가 1시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같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죠. 미국의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저게 미국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많이 나가지고 이쪽 아시아 시장이 열려가지고 거래될 때는 미국이 뭐 닫혀 있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거래가 불가능하지만 이 오사카하고 싱가포르는 시장에 같이 열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양쪽 시장의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겠죠. 니케이 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과 옵션이 가격이
두 시장에서 서로 다르게 형성된 경우에 뭘 할 수가 있어요? 차익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차익 거래.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고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는 형태로 차익 거래를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전산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고 오사카와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다국적 금융사들만이 이런 차익 거래가 가능했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영화 초반에 나오는 도쿄에 있는 페르난도하고 닉 리슨하고 전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는 뭐 얼마냐 그러면 뭐 얼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다 그러면은 몇 계약 사 그리고 여기는 몇 계약 팔게 이러고 그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래를 하고 나면 막 좋아하면서 와 이번 거래로 얼마 벌었다 뭐 이러면서 막 좋아하는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게 바로 차익 거래야, 차익 거래. 그래서 요거는 전산화돼 있지 않고 시장이 분할돼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이 공짜로 위험 부담도 하지 않고 불확실성도 없이 확실하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거래였을 뿐만 아니라 남들이 잘 못하는 거잖아. 베어링스쯤 돼서 양쪽에 다 이제 직원이 있는 양쪽에 다 지사를 가지고 양쪽에서 동시에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1초 안에 사라지고 이런 거래도 아니었죠. 그래서 이 차익 거래가 이 베어링스의 또 다른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뭐 개인은 이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하지. 뭐 국제전화 비용만 하더라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양쪽에 그죠 친구랑 둘이 해가지고 한 명 오사카에 가가지고 뭐 거래를 하고 있고 한 명은 싱가포르에서 시세 보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국제전화 해가지고 야 거기 얼마냐 이러고 그거 하는 게 개인이 그렇게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대였고 이 베어링스쯤 되니까 그런 거래를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그 거래가 아니었다. 차익 거래 기회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영화 끝날 때까지 그 런던에 있는 그 본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닉 리슨이 이 차익 거래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걸로 계속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뭐 그 영화 거의 말미에 보면 와 그 재무제표 보면서 그 위에 누구지? 하여튼 그 간부가 와 이 닉 윌슨이 이 지난달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밑에 사람이 대답을 하면서 뭐 he's a turbo arbitrager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차익 거래에는 귀재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헬스장 장면 있죠. 뒤에 간부 둘이서 뭐 러닝머신 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아니 어떻게 걔는 그 친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냐 그러면은 그 설명할 때도 정확히 이 차익 거래 얘기가 나오죠. 오사카와 이 그 싱가포르의 가격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해가지고 번다 이랬더니 그렇게 쉬운 거래면은 남들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닉리슨만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뭐 정보 곡선에 뭐 꼭지점을 그죠 뭐 어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여튼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 설명은 그거죠. 이게 차익 거래 기회가 언제 발생을 하는지를 사람들이 타이밍을 잘 못 잡는데 닉리슨 같은 경우에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딱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도쿄에 전화를 딱 하면은 거기랑 도쿄랑 그러니까 오사카랑 여기 싱가포르랑 가격이 다르다라는 걸 캐치를 해가지고 차익 거래를 한다. 근데 남들은 이걸 함부로 못한다. 그래서 다른 트레이더들은 전화해보니까 뭐 오사카나 싱가포르나 별로 차이가 안 나고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잘 못하는 거를 닉리스는 기가 막히게 가격 괴리가 발생한 그 시점을 잘 잡아가지고 전화 딱 해가지고 신속하게 거래를 많이 하고 하는 바람에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형태의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베어링스의 그 수익 창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차익 거래였기 때문에 끝까지 위에 그 경영진들은 이 닉리슨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실제로는 이 차익 거래가 아니라 투기로 돈을 벌고 그다음에 이제 깡통 계좌에 손실을 숨겨 놓는 방식으로 위에 이제 경영진을 속인 거에 불과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실제로 이 차익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T 시점에서의 가격이 ST인 동일한 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이 사례의 경우에는 Nikkei 225 지수죠. 그죠? Nikkei 225 지수를 동일한 자산
동일한 기초자산으로 하고 라시티 시점으로 만기도 똑같은 동일한 선물이 A 시장과 B 시장에 동시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사카와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 지수를 어떻게 기초자산으로 하느냐, 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주가 지수라는 거는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주식이라던가 뭐 쌀이라던가 이런 거는 실제로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현물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사고 판다는 게 말이 되는데, 이 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숫자일 뿐인데 이걸 어떻게 사고 파느냐 하는 건데, 마치 상품이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해가지고 돈만 주고 받는 방식이에요. 돈만 주고 받는 방식. 그게 이제 현금 인수도 방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현물을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고, 현물을 사고 팔았을 때 생기는 그 이익만, 그 수익만 서로 이제 현금을 주고 팔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 돈만 주고 받는 그러한 형태의 거래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동일한 선물이 A, B 시장에 동시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을 때, A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을 FTA, 그 다음에 B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을 FTB라고 할 때,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두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이 같아야 돼요. 두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이 같아야 된다. 요거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해요. 하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을 가져야 된다. 일물일가 법칙. 선물 시장에서도 그러한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이 된다. 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러면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차익 거래를 베어링스가 이용을 해서 돈을 번 거죠. 자, 만약에 이렇게 부동호가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A 시장에서의 그 선물 가격 FTA가 저평가됐고 B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 FTB가 고평가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저평가된 놈은 싸게 사고 고평가된 놈은 비싸게 팔되, 그때 필요한 자금과 자산은 전부 다 외부에서 빌려와서 충당을 하면 차익 거래를 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A 시장에서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한다. 싸게 매수를 한다.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고사 이전에 이미 이야기를 했지만, 말은 선물이라고 통일을 하고 현금 흐름은 선도 스타일의 현금 흐름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고 그랬죠. 왜? 선물 스타일로 분석을 하더라도 결국 수익이 선물이나 선도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선도와 선물을 통일을 해가지고 선물이라고 부르고 현금 흐름은 선도 스타일로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매수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없다. 그죠? 계약만 체결한 거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지 않고, B 시장에서 선물 매도 계약, B 시장에서는 선물이 고평가됐기 때문에 고평가된 걸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B 시장에서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역시 계약만 체결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중에 라지 T 시점이 되면, 지금 스몰 T 시점에 양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양쪽 시장에서 다 의무가 발생을 한 거죠. 의무가 발생했지. 그래서 그 의무가 발생해서 모두 사라질 때까지,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서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의 총합이 수익이기 때문에 이 거래의 수익을 구하려면 T 시점에 발생한 이 의무가 사라질 때의 현금 흐름을 구해서 이 T 시점에서 현금 흐름 0 하고 더해주면 수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의무가 A 시장과 B 시장 양쪽에서 의무가 생겼는데, 그 의무를 사라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의무를 이행을 하면 된다. 그래서 A 시장에서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FTA라는 가격의 기초자산을 살 계약을 맺은 거죠. A 시장에서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FTA라는 가격의 기초자산을 살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래서 사요. 얼마 주고? FTA라는 가격을 주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FTA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되고, B 시장에서는 선물 매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FTB라는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팔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B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TB라는 가격을 받고 기초자산을 매도하게 되죠. 근데 내 거 매도하면 안 된다며. 내 거 매도하면 안 된다며. 그러면 뭘 매도합니까? A 시장에서 산 거. A 시장에서 FTA라는 가격을 지불하고 산 기초 자산을 B 시장에 선물 매도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B 시장에 대다 파는 거죠. A 시장에서 사서
B 시장에 내다 파는 거죠. 내 거 기존에 갖고 있던 내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사들인 거를 B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면서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A 시장에서 매수 살 때 FTA 마이너스 FTA라는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B 시장에서 그거를 내다 팔면서 돈으로 FTB라는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 수중에 남아 있는 거 하나도 없이 내가 처음에 계약을 맺으면서 생겼던 그 의무가 생겼다가 사라질 때까지의 모든 현금 흐름이 이만큼이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보면 수익이 FTB 빼기 FTA인데 요거는 위에 있는 저 부등식에 의하면 뭐예요? 양수죠. 양수죠. 그래서 이러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내 돈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 내 자산 들어간 거 하나도 없고 불확실성 하나도 없죠. 요 경우에는 저렇게 되고 요 경우에는 요렇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망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죠. 불확실성 없이 확실한 수익 FTB 빼기 FTA라는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차익 거래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 수익은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 한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를 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A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선물이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A 시장에서 선물의 수요가 늘어서 선물 가격이 오른다. 그다음에 B 시장에서는 선물이 계속 매도될 거기 때문에 선물의 공급이 늘어서 B 시장에서 선물 가격은 내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등호가 성립하게 되고 등식이 성립하게 되고 이 등식 하에서는 차익이 0이 돼서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 차익 거래는 어떻게 돼요? 내 위험 부담 없이 내 자산 그다음에 위험 부담 없이 이 거래를 했더니 수익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거래가 돼서 이 거래가 더 이상 차익 거래가 아니게 되고 차익도 없게 되는 그래서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된다.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저렇게 두 시장의 선물 가격이 같다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성립을 했다.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성립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뭐가 고평가됐습니까? A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이 고평가됐고 B 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A 시장에서 선물 매도, 비싸니까 매도 계약을 체결을 한다. 현금 흐름은 없고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B 시장에서는 선물 가격이 싸니까 매수 계약을 체결을 한다. 현금 흐름은 역시 없고 계약만 체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의무가 발생하면서 발생한 현금 흐름이고 이 의무가 사라질 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구해서 더하면 그게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B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을 하게 되면 선물 매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 계약에 따라서 FTB라는 가격을 주고 기초자산 하나를 매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FTB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획득한 기초자산을 A 시장에서 선물 계약을 이행하면서 내다 파는 거죠. 얼마를 받고 계약 가격인 FTA라는 가격을 받고 그래서 이 현금 흐름들을 다 더한 FTA 빼기 FTB가 이 거래의 수익이 되는데 이 수익은 위에 있는 저 부등식에 의하면 양수죠, 양수. 그래서 내 돈, 내 자산 하나도 들이지 않고 불확실성 없이 확실한 양의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거래는 차익 거래다. 차익 거래고 이때 얻은 요 수익은 차익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차익 거래의 기회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거래를 하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A 시장에서는 선물이 계속 매도가 돼서 A 시장에서 선물 공급이 늘게 되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겠죠. B 시장에서는 선물이 계속 매수가 될 거기 때문에 B 시장에서는 선물의 수요가 늘어서 선물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따라서 부등식이 결국 고평가됐던 놈은 값이 떨어지고 저평가됐던 놈은 값이 올라서 부등식이 등식이 되고 이 등식 하에서는 차익이 0이 된다. 따라서 차익이 0이 되는 순간 이 거래는 더 이상 차익 거래가 아니죠. 내 돈, 내 자산, 위험 부담 없이 투자를 했더니 돈도 못 벌더라. 차익 거래가 아니고 그리고 차익도 0이다. 그래서 차익 거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무차익 거래 상태가 되고 무차익 거래 상태에서는 저렇게 등식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똑같은 선물이 두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그 가격이 항상 똑같아야 된다. 근데 그 가격이 어긋나게 되면 스텝 1 혹은 스텝 2와 같은 이러한 차익 거래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익 거래가 베어링스 은행의 수익원 중에 하나였다. 실제로 시장이 두 개가 분할돼 있고 그 당시에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사카 시장과 싱가포르 시장은 니케이 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의 가격이 다르기 일수였다.
다르게 일수였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도쿄에 있는 페르난도하고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스텝 1이나 스텝 2에 있는 차익 거래를 이용을 해서 돈을 벌었다. 그게 베어링스의 수익원 중에 하나인 차익 거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랬는데 그래서 경영진은 끝까지 닉 리슨이 차익 거래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닉 리슨이 했던 거는 투기 거래였죠. 투기 거래. 처음부터 투기 거래를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처음에는 직원이 이제 주문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손실이 발생한 거, 그 여자 직원 킴이라는 여자 직원이 뭔가 주문 그 신호를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거래를 하는 바람에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 손실을 깡통 계좌 88888이라는 그 팔이 5개 있는 그 계좌에다가 숨겨놓죠. 숨겨놓고 그 숨겨놓은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뭔가 투기 거래를 하는 거죠. 은행이 모르도록, 그죠? 베어링스 은행에서 모르도록 그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거래를 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깡통 계좌를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오픈 아웃크라이 공개 호가 방식으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장내도 굉장히 시끄럽고 뭐 그래서 착각을 해가지고 잘못 주문을 하고 뭐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때 깡통 계좌라는 이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손실을 집어넣는 그게 이제 실제로 그게 이제 공식화된 영업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른 증권사들도 다들 깡통 계좌를 갖고 있었는데 닉 리슨의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하는 이 트레이더들하고 뒤에서 이제 백오피스라고 그러죠. 그 하루 종일 거래한 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는 그 백오피스하고 책임자가 달라. 그래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가 실수를 한 거를 깡통 계좌에 넣더라도 그게 이제 나중에는 결국 공식적으로 보고가 되고 뭐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숨겨질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었는데 닉 리슨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백오피스 총 책임자를 동시에 맡았어요. 닉 리슨이 트레이딩 룸에서의 총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백오피스의 총 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한 거를 깡통 계좌에 숨겨놔놓고 이제 위에 보고하지 않는 그런 게 가능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 깡통 계좌에 숨겨놓은 그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그 고객이 한 주문도 아니고 그 다음에 베어링스 은행에 보고하지도 않은 그러한 투기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그걸로 깡통 계좌에 숨겨놓은 그 손실을 메꾸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처음에는 그게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성공을 했는데 닉 리슨이 투기를 하면서 즐겨 사용했던 전략은 쇼스트레들 콤비네이션이야. 쇼스트레들 콤비네이션. 우리 수업 중에도 강조를 했었죠. 쇼스트레들 콤비네이션. 쇼스트레들 콤비네이션 어떻게 구성을 해요? 콜옵션 한 단위와 풋옵션 한 단위에 둘 다 숏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뭐예요? 포지션을 통일을 하되 콜옵션과 풋옵션을 모두 이용해서 구성한 투자 전략을 콤비네이션이라고 했죠. 근데 숏 포지션으로 통일했기 때문에 숏 콤비네이션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스트레들이라는 거는 다리를 벌리고 걸터 앉다라는 그 단어라고 그랬죠. 그런 뜻의 단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콜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하고 빨간색 그래프처럼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풋옵션에 숏 포지션을 취해가지고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컨바인드 프로핏이 0과 K 사이에서는 빨간색 그래프가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그래프만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컨바인드 프로핏도 기울기 1로 증가하는 저런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K를 넘어서서는 파란색 그래프가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그래프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컨바인드 프로핏이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합성이 되죠. 컨바인드 프로핏이 이렇게 구성이 되죠. 컨바인드 프로핏의 절편은 S-T가 0일 때에 빨간색 그래프의 절편과 파란색 그래프의 절편을 합친 거죠. 합친 저기서 시작을 해서 0과 K 사이에서 S-T가 증가할 때 빨간색 그래프가 정체되어 있을 때 파란색 그래프가 기울기 1로 증가하기 때문에 컨바인드 프로핏도 기울기 1로 증가를 하다가 K를 지나면서부터는 파란색 그래프가 정체되어 있을 때 빨간색 그래프가 기울기 마이너스 1로 감소하기 때문에 컨바인드 프로핏도 기울기 1로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컨바인드 프로핏만 보면 요게 지금 콜옵션 한 단위와 풋옵션 한 단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숏 스트레드 콤비네이션을 구성을 한 건데, 이게 만약에 콜옵션 2개, 풋옵션 2개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든 게 2배가 된다 그랬죠. 그죠? 절편도 2배, 꼭지점도 2배, 기울기도 2배, 모든 게 2배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3개면은 이거보다 더, 그죠? 꼭지점 높이도 3배, 그 다음에 기울기도 3배, 그죠? 절편도 3배, 뭐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그죠? 여러 단위를 거래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뾰족한 이런 형태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투기적인 이유는 뭡니까? S라지티가 기초자산의 만기 시점에 값이 K가 딱 되면 엄청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S라지티가 K가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벌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콜옵션 10만 개, 풋옵션 10만 개, 뭐 이렇게 해봐. 그러면 기울기 10만, 그죠? 증가할 때 기울기 10만, 그 다음에 감소할 때 기울기 마이너스 10만, 그리고 꼭지점 저 높이도 저기 보이지 않는 굉장히 높은 데 있고, 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딱 S라지티가 K가 딱 되는 순간 떼돈을 벌겠지. 근데 예상이 빗나가서 S라지티가 K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해버리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왜 처음에 구성을 했다고 했어요? 중간에 보면 깡통 계좌 뭐 메꾸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엔화가 부족한 거야. 엔화가 부족한데 이 거래는 그 숏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은 뭐다? 콜옵션에 숏 포지션 취하고 풋옵션에 숏 포지션 취해가지고 둘 다 숏 포지션만을 취해서 구성하는 전략이기 때문에, 숏 포지션이 뭐예요? 돈 주고 사는 거잖아. 돈 주고 사는 게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니지, 돈 받고 파는 거잖아. 그죠? 발행해서 파는 거잖아. 그래서 돈 받고 파는 게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발행해서 파는 게 숏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돈이 안 나갈 뿐만 아니라 돈이 들어온다고. 그죠? 발행해서 내다 팔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거래이기 때문에 엔화 자금이 필요했던, 그러니까 깡통 계좌에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하는 거를 메꾸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빨리 이제 엔화를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런던에서 조달을 해오고 뭐 하려고 하니까 눈치 보이기도 하고, 자금 조달에 한계가 있기도 하고, 자금 조달이 좀 느리기도 하고, 뭐 등등의 이유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권투, 그죠? 센트백을 막 이제 체육관에서 막 때리면서 생각을 해낸 게 뭐다? 발행만 하면 되겠군. 그죠? 콜옵션 발행하고 풋옵션 발행해가지고 숏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면 전략을 구성을 하면서 동시에 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그 돈으로 깡통 계좌를 빨리빨리 메꿀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 숏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을 짜게 되고, 그러고 나서 요행이도 니케이 225 지수가 딱 이 K 위치에 딱 오게 된다고요. 딱 오게 되고, 처음에는 뭐 주가 조작, 니케이 225 지수를 조작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거를 조작하려고 하죠. 이거 어떻게 조작을 해요? 선물을 막 사가지고, 이게 이제 선물 가격 계산 공식이잖아. FT는 STER 타운데, 여기서 선물을 많이 사들여가지고 선물에 대한 수요를 높여서 선물 가격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니케이 225 지수, 기초자산의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어. 이 시기 성립을 하려면. 그죠? 그래서 큰 손으로서 베어링스 은행이 선물 거래를 통해 가지고 니케이 225 지수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선물을 막 매수해 가지고 선물 가격을 올리면 니케이 225 지수가 가격이 올라요. 오르면 최종적으로 라지 T 시점이 되기 전까지 계속 이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렸다가 다시 반대로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은 선물을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해가지고 니케이 225 지수를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또 너무 많이 내렸다 싶으면 또 막 사들여가지고 선물 가격을 올리면 기초자산인 니케이 225 지수도 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만기에 이렇게 S라지티가 만기가 됐을 때 K 행사 가격에 딱 오도록 하면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뭐 아기를 유산하고 막 그렇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시장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마음 먹고 나서부터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처음에 우연히 처음에는 엔화가 필요해가지고 숏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 전략을 짰는데, 우연히 니케이 225 지수가 이 행사 가격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이제 장이 마감을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 막 지르면서 환호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보니 우리 대박이야 그러면서 소리 막 지르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새해 이제
이제 새해가 밝으면서 이제 그 그릴에다가 고기 막 굽고 이제 자기 이제 부하 직원들 초대해가지고 파티 막 하면서 이제 자기 아내한테 고백을 하죠. 사실 뭐 큰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다 만회했다. 뭐 그러고 뭐 그런 장면 있잖아요.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깡통 계좌에다가 손실을 숨겨놔놓고 그거를 메꾸려고 이렇게 해도 계속 손실이 커지고 막 하다가 그거를 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쇼스트레드 커뮤니케이션을 짠 거죠. 쇼스트레드 커뮤니케이션을 짜가지고 선물, 옵션, 콜옵션과 풋옵션을 발행해서 받은 그 가격으로, 이, 그 깡통 계좌를 메꾸는 형태로 이제, 임기응변, 일시방편으로 그렇게 하다가, 거래를 하다가, 우연히도, 이 옵션 만기에 니케이 225 지수가 이 K라는 요 수준의, 영화에서는 그게 3천이었나? 3만이었나? 하여튼, 그 가격에 딱 맞아 떨어지면서, 장이 마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짜놓은 이 쇼스트레드 컨비네이션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어내서 이렇게 많이 번 이 투기 수익을 가지고 깡통 계좌를 메꿔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깡통 계좌에 대해서 잊고 이제 정상적인 트레이딩을 하다가 피에르 본 마셰하고 뭐 거래를 하다가 중간에 피에르 본 마셰가 뭐 어떤 가격에 어떤 거래를 해줘라고 해서 주문을 위탁을 하려고 할 것처럼 했다가 그거를 이제 소시에테 제네랄한테로 이제 거래를 맡겨버리는 바람에,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 피에르 본 마셰를 잡기 위해서 싼 가격에, 피에르 본 마셰가 하는 그 거래를, 어떻게 하려고, 피에르 본 마셰가 주문을 내기도 전에 자체적인 판단으로 뭔가 거래를 했다가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또 손실을 입게 되니까 다시 깡통 계좌를 열어서 깡통 계좌에다가 그 손실을 다시 숨기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이제 쇼스트레드 콤비네이션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유산, 그죠? 저 아기가 유산되고 해가지고 시장을 본인이 움직이겠다고 해서 선물을 사들이고 팔고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지난번에 그 대박 상황을 재현하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지진이 나지. 고베 대지진이 나가지고 니케이 225 지수가 폭락하게 되죠. 고베 대지진, 그러니까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손실이 천문학적인,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가지고 은행이 망하는 위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왜 고베 대지진이 니케이 225 지수를 폭락시켰냐 하면 고베가 우리나라로 치면 뭐 울산 뭐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공업도시예요, 공업도시. 그래서 일본의 상당수의 뭐 지금도 일본이 제조업 강국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제조업이라는 거는 진짜 알아주는 제조 단지였거든. 그래서 중국이 WTO 체제로 넘어와가지고 세계 공장이 되고 뭐 하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경제가 굉장히 버블이 터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강한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막강한 제조업의 심장이 되는 그러한 공업 지대 중에 하나가 고베였어요. 그래서 이 고베에 일본 주요 제조업체들의 공장이 밀집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지진이 나가지고 공장들이 다 파괴되고 멈춰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도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니케이 225 지수도 폭락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폭락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게 되니까 이 닉 리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선물을 사들이는 거야. 계속해서 선물을 사들여가지고 선물 가격을 올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니케이 225 지수를 올리려고 선물을 계속 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선물 한 단위를 샀을 때, 선물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 그래프 이랬잖아요. 프로핏 이퀄 S 라지 T 빼기 FT잖아. 선물에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은, 한 단위의 롱 포지션 취했을 때의 수익은 S 라지 T 빼기 FT인데, 이거를 두 단위 사면 이게 더 가팔라지고, 기울기도 2배가 되고 절편도 2배가 되고, 세 단위 사면 또 더 가팔라지고, 그래서 사면 살수록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요런 형태가 되죠. 근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사들여가지고 선물 가격을 올려서 니케이 225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떠올려가지고 저 K에다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이제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천문학적인 쇼트트레드 콤비네이션에서 천문학적인 손실을 봐가지고 은행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다시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니케이 225 지수를 사들이는 거죠. 근데 뭐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다. 가능하지가 않다. 왜? 왜? 거기가 주요 일본 제조 업체들의 공장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선물을 사들여가지고 니케이 225 지수를 올리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 왜? 기업들이 다 손실을 보니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닉리슨 이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이용해요? 어떻게 이용해요? 공매도 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더 지금 매도를 하고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싼 값으로 사들여 가지고 다시 갚고 그러면은 그만큼 이익을 보잖아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막 쏟아지고 또 선물 매도를 하면 어떻게 돼요? 선물 매도했을 때 수익은 반대지. 그죠?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FT잖아. 마이너스 S 라지티 플러스 FT이기 때문에 이거는 니케이 225 지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익을 보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공매도를 하거나 선물 매도를 하게 된다고. 선물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선물 가격이 떨어지겠지.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니케이 225 지수가 떨어지겠지. 공매도를 통해서 물량이 많아져서 니케이 225 지수가 떨어지는 거. 압력. 그죠? 그런 압력. 그 다음에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선물 매도를 계속하게 되면 선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 압력으로 니케이 225 지수가 저 등식을 만족시키려면 니케이 225 지수가 같이 떨어져야 되겠죠. 선물 가격이 떨어지면 이 기초자산 가격 ST도 같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 압력.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일본 기업들의 손실이 확정적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저게 니케이 225 지수가 떨어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세 가지의 시장 압력에 혼자 맞서 있는 게 누구예요? 닉리슨이었지. 닉리슨만 혼자 이거를 계속 부양을 하려고 계속 사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시장 전체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아까처럼 미세 조정하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많지 않을 때 이 큰 손으로서의 베어링스가 이거 사거나 팔거나 하면은 좀 움직일 수 있었지만 시장 전체가 전부 다 떨어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전부 내다 팔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리 큰 손이라고 하더라도 니케이 225 지수를 끌어올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닉리슨이 이 선물을 사들이는 이 물량을 선물을 파는 매도하는 이 물량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땡큐지. 파는 쪽에서는 파는 족족 닉리슨이 다 사주니까 선물 매도가 매우 원활하게 잘 일어나는 그죠? 시장 전체에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밖에 못했고 시장 전체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니케이 225 지수는 폭락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이렇게 두 군데에서 같이 발생을 했어요. 쇼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에서도 SRT 니케이 225 지수가 폭락을 함으로써 천문학적인 손실을 받고 선물에 롱 포지션 취해놓은 여기서도 니케이 225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천문학적인 손실을 보고 그래서 베어링스 은행이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죠.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원인을 따져보면 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닉리슨의 투기였죠. 투기. 쇼스트레이트 컨비네이션 하고 선물에 대한 롱 포지션. 방금 봤던 그 그래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투기. 이 투기 때문에 베어링스 은행이 공중분해가 돼버린 거죠. 이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투기 전략이 그러한 엄청난 손실을 끼치게 된 거는 고베 대지진 때문에 또 그런 거죠. 그죠? 고베 대지진이 없었다고 하면 요 닉리슨의 투기 전략이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줄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었다. 오히려 닉리슨이 이 선물 가격 조정을 통해 가지고 떼돈을 벌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저 투기 전략이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게 된 거다.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죠. 닉리슨이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다. 먼저 투기한 것도 보고를 안 했죠. 보고하지 않은 투기 전략을 펼친 거고 그 다음에 뭔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계속 숨겼죠. 88888 계좌에다가 깡통 계좌에다가 숨겨놔놓고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를 안 해서 그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외부 회계감사가 왔을 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감사를 제대로 받았더라면 이게 까발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이제 문서 위조를 통해 가지고 모면을 하죠. 그죠? 중간에 보면은 뭐 풀과 가위를 이용을 해 가지고
문서를 완전히 그냥 창조를 하죠. 창조를 해가지고 손실을 안 입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회계감사를 모면을 하는 그런 도덕적 해이를 범한 거죠. 범했고 제도적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닉 리슨이 거래와 결제를 동시에 책임을 졌었다. 원래는 거래 책임자 따로 있었고 트레이딩 플로어의 책임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뒤에 백오피스 책임자 따로 있고 분리가 돼 있어야 닉 리슨처럼 트레이딩을 통해서 발생한 그 손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건데 이 경우에는 닉 리슨이 트레이딩 플로어의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백오피스의 책임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그 손실을 결제부서 백오피스에서 적극적으로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차곡차곡 쌓이다가 결국 골마서 폭발하게 된 그게 요 베어링스 은행 파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적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내부 감사를 통해서 애쉬 루이스라고 왜 그 여자 그 감사인이 오잖아요. 본사에서 파견돼 가지고 왔다가 내부 뭐 정치적인 알력 다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헐렁한 사람으로 이제 교체돼 가지고 내부 감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요 내부 감사를 잘 해가지고 그때 발견만 했더라도 이 베어링스 은행은 안 망할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내부 감사를 부실하게 해서 결국 베어링스 은행이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간 거죠. 그다음에 경영진도 무능했어요. 경영진이 닉 리슨이 펼치고 있는 이 투자 전략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다. 아무것도 몰랐다. 이거는 뭐 경영진들에 대해서 이제 변명이랄까 뭐 이런 거를 좀 하자면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그 선물과 옵션 거래 자체가 이 당시로서는 최첨단 거래였어. 최첨단 거래였고 경영진들이 본인들이 직접 겪어보지 못한 그런 상품들이라고. 중간에 보면 피터 베어링이 연설하는 장면에서 보면 이 베어링스 은행을 자기가 맡고 나서 뭐 여러 가지 구조 개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그죠 증권 산업에 뛰어들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전까지 뭐 귀족 클럽처럼 운영하던 그 은행을 이제 젊고 뭐 굶주린 그런 새로운 피를 끌어들여 가지고 뭐 새롭게 개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 증권 산업이라는 게 돈 벌기 어렵지 않은 산업이라는 거를 깨달았다 이러고 이제 그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197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베어링스 은행을 비롯해서 이 금융 산업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직원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엘리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화에 등장하는 그 상류층, 그죠? 이 경영진들 보면 말투가 좀 달라. 닉 리슨이 사용하는 영어하고 좀 다른 영어를 사용을 해요. 귀족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은행 간부로 올라간 사람들은 처음에 입사했을 당시에는 1960년대, 70년대 입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베어링스 은행 같은 이런 금융권에 들어가는 인사들이 대부분 캠브리지, 옥스포드 같은 최고의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들, 귀족이거나 뭐 귀족이면서 명문대를 나온 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투 자체가 닉 리슨하고 달라요. 닉 리슨은 고졸이야, 고졸. 고졸이고 이게 근데 갑자기 그 귀족적인 운영을 하다가 왜 젊은 사람들 고졸 출신들을 뽑아서 쓰게 됐냐 하면 1980년대 중반부터 금융 빅뱅이라는 게 일어나요. 금융 빅뱅.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영국은 대처 수상이 이제 집권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그 이전까지 규제를 통해 가지고 뭐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 정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엄격하게 뭐 산업을 규제하면서 재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경제에 개입하는 큰 정부 뭐 이런 걸 하다가 그게 이제 비율이 많이 쌓여 가지고 더 이상 경제 성장도 안 되고 물가는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맞게 되니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들고 나온 게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 그다음에 규제 철폐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이 활력을 얻고 그다음에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효율을 높인다 뭐 이런 거였죠. 그게 이제 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시작돼 가지고 그게 최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제 흐름인데 그 흐름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산업 중에 하나가 금융산업이야. 그래서 1985년경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융산업이 물론 1970년대부터 파생상품 시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금융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엄청난 산업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게 80년대 중반부터거든요. 그래서 규제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금융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선진국 금융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걸 이제 금융 빅뱅이라 그러는데, 금융 빅뱅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란 거야. 인력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고졸이지만 마구 막 채용을 해가지고 이제 직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닉 리슨이 요 베어링스 은행이라는 세계적인 은행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 금융 빅뱅을 통해 가지고 이 증권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도 파생 상품에 대한 거래 같은 게 좀 있긴 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다가 금융 빅뱅 80년대 중반에 금융 빅뱅 이후로 이 파생상품 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 경영진들 입장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네들이 젊었을 때 거래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닉 리슨이 이 파생상품을 가지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를 경영진이 정확하게 인지하기가 힘든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겹쳐가지고 베어링스 은행, 유서 깊은 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한 거죠. 자, 닉 리슨에 대해서 알아보면 닉 리슨은 1967년생이에요. 67년생이면 나이가 지금 이제 60대인가요? 맞나? 50대 후반? 그죠? 50대 후반이겠네. 50대 후반이 되겠네. 67년 2월 25일생이고 금융권에 들어갈 당시에 고졸이었다. 고졸이었다. 1985년에 Parmeter School이라는 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고졸인 상태로 금융권에 입사를 했고, 나중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거는 이 사건 다 끝나고 복역하고 이제 퇴소해가지고 출소한 다음에 내가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미들섹스 유니버시티에 들어가서 거기서 심리학으로 학사를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요 사건이 일어날 당시,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해가지고 이 사건 끝날 때까지도 대학을 안 나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고졸인 상태로 이 금융권에 입사를 해가지고 이러한 사고를 치게 된 거죠. 직업 경력을 살펴보면 1985년에 커츠 프라이빗 뱅크의 행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1987년에 모건 스탠리, 역시 모건 스탠리 이름 많이 들어봤죠. 뭐 세계적인 금융사죠. 여기에 선물 옵션 결제 부서로 입사를 해서 그죠? 이직을 한 거죠. 이직을 했다가 1989년에 베어링스 뱅크의 행원으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간 것도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취업 안 되고 대학을 나와도 그죠? 은행 들어가기가 되게 하늘의 별 따기고 힘든데 이 당시에 보면 고졸인데 졸업하자마자 85년에 졸업했는데 85년에 바로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들어갔어. 은행에 들어가서 그러고 나서 2년 단위로 이직을 하는데 이직을 하는 그 은행들도 전부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그다음에 세계적인 투자은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할 수 있었던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때가 금융 빅뱅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취업이 힘들지만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내 세대 전후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 세대도 힘들었고 여러분은 되게 여러분 윗세대 아버지 세대가 되게 쉬웠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세대가 쉬웠던 게 아니고 할아버지 세대가 쉬웠어. 할아버지 세대가 1970, 80년대 은행들 보면 은행권에 입사하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고졸이야. 고졸 상고 이제 상고 출신들이 은행에 다들 이제 입사를 해가지고 근무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 되겠죠.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상고 출신들 많잖아. 노무현 대통령이라던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던가 전부 상고 출신이잖아요. 그게 상고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상고하고는 위상이 달랐어요. 뭐 그 당시에는 상고 나오면 최첨단 금융권으로 바로 진출하게 되는 좋은 학교였기 때문에 상고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상고 가가지고 나와서 은행이나 이제 하여튼 금융권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사람처럼 이렇게 닉 리슨처럼 이렇게 활약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상고 출신들이 하던 그 일을 지금은 대졸자도 들어가기가 힘든 그런 세월이 된 거죠. 그래서 닉 리슨도 이때가 상당히 운이 좋았던 게 금융 빅뱅기였다. 금융 빅뱅기였기 때문에 고졸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 시대에 캠브리지나 옥스포드 같은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야 갈 수 있었던 그런 자리를 고졸 출신으로서 쉽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도 이런 게 이제 개인의 운이지, 운빨이죠. 그런 다음에 1992년에 베어링스 은행의 싱가포르 지사의 General Manager가 돼서 이 사건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95년에 부임한 지 3년 만에 베어링스 은행을 도산시키는데 이때 나이가 만 28세야. 만 28세.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이 지금 수업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만 28세 전후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그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31세, 30세, 31세 뭐 그렇다며, 그죠? 그런데 이 시대의 닉 리스는 만 28세에 그 이전에 뭐 화려한 그죠 경력을 가지고 만 28세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하나를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날려버린 그러한 화려한 경력을 갖게 되죠. 자, 사건, 베어링스 은행이 망하는 요 사건이 발생을 하고 나서, 감옥에 가죠. 문서 위조와 뭐 사기와 뭐 등등의 혐의로 이제, 싱가포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됐어. 영화 끝날 때 보면 뒤에 나오는 그 자막을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끝났을 것 같잖아. 근데 사실은 감옥에 있는 동안 출소하기 이전에 이미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1996년에 그러니까 수감 중에 자서전을 써. 그게 로그 트레이더라는 책이에요.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요. 왜?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20대 트레이더 한 명이 그냥 공중분해를 해버렸다. 이런 이제 엄청난 사건이고, 요때 사실 대처를 조금만 잘못했었어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 12년 정도 땡겨서 올 수도 있는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직접 이제 자서전을 썼다고 하니까 이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서 이 인쇄로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됐고, 요거를 또 영화로 만들어 보겠다고 1999년에 영화사 측에서 찾아와가지고 이거 판권 팔아라. 로그 트레이더라는 요 책의 판권을 파시오 해가지고 팔아서 개봉한 영화가 여러분이 본 로그 트레이더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판 그 인쇄 수입하고 영화 만들면서 이제 받은 판권 수입하고 이런 걸로 이미 감옥에 있는 동안에 부자가 됐어요. 될 놈은 뭘 해도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췌장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1999년에 조기 석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감 중에 그 아내가 그죠? 리사 니슨이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배신하지 않을 거다. 무슨 일이 있어도 뭐 당신 곁에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수감하던 중에 이제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됐죠. 수감된 상태에서 그 이혼을 하고 석방되고 나서 조기 석방이 된 후에 아일랜드 출신의 미용사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대학에 가서 미들섹스 유니버시티에 가서 심리학 학사를 따게 되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했을 거 아니야. 지금도 대학에서 심리학이 되게 인기가 좀 있는 학문인 것 같은 게 그 자율전공 학생들 뭐 상담해보고 하면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심리학과 가고 싶다는 학생들 꽤 있거든요. 그게 다들 대학 입시 겪고 하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고생 많이 했고 뭐 하여튼 그래서 나는 뭐 심리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 사건을 겪으면서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지고 심리학 전공으로 이제 학사를 2003년에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내 2005년에 심리학 저서 Back from the Brink, Coping with Stress, 그죠? 위기로부터의 귀환, 스트레스 대처법 뭐 이런 책을 내는데 정신과 의사하고 둘이 이제 서로 대담하는 형태로 쓴 책이래요. 그래서 이 책을 썼는데 이것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저 수익도 이제 상당한 돈벌이가 됐던 모양이더라고. 그러고 나서 2007년에 아일랜드의 갤웨이 유나이티드 라는 이 축구 클럽의 CEO 사장이 되는 월급 사장. 그래서 그게 돼가지고 이제 축구 사장도 하다가 은퇴를 했죠. 은퇴를 해서 현재는 투자 자문, 강연,
그다음에 본인 자금을 이용한 투자 등의 활동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자 자문이나 강연은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내 단독 능력으로 회사를 하나 말아먹었다 뭐 이런 그런 걸 가지고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투자를 해봐서 아는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네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잘못하면 나처럼 회사를 말아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위험 관리할 때 이렇게 해. 뭐 이렇게, 그죠? 그런 자문, 그죠? 투자 자문, 위험 관리 자문, 요런 거 자문을 공식적으로 해주면서 이제 자문료 같은 거 받는 거, 그거 받고, 그 다음에 강연을 통해서 본인이 어떻게 해서 이제 베어링스를 망하게 했느냐, 뭐 그런 거 강연 해가지고, 강연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경영자들이 모여가지고 뭐 조찬 강연, 그래서 아침 먹으면서 이제 특강자 한 명 불러가지고 이제 듣고 뭐 이런 강연들 많잖아요. 그런 강연도 많이 다니고, 그 다음에 본인 자금으로 투자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닉 리슨 홈페이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한번 들어가 보면 www.nicklisten.com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본인 사진하고, 어릴 때 사진하고, 그다음에 이 싱가포르에 있었을 때 사진하고, 자기가 썼던 자서전하고, 영화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뭐 강연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연락처 막 올려놔 놓고, 뭐 자문이나 특강이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하시오, 뭐 이런 걸 해놨어요. 잘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교훈은 윤리적 측면에서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숨기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자. 속이지 말자. 그리고 신중하게 행동하자.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윤리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고, 숨기고 속이고 좀 뭔가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해가지고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 하나를 망가뜨렸고, 거기에 일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었고, 본인도 췌장암에 걸렸고 전과자가 됐고, 뭐 그런 거잖아. 그래서 윤리적으로 좀 착하게 살자. 숨기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보고를 하고, 남 속이지 말고 행동도 좀 신중하게 하자. 요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직업적인 측면에서는 전문성을 기르자.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있으면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닉 리슨이 비록 이 오래된 은행을, 세계적인 은행을 파산시키고 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켰지만 지금도 잘 살고 있는 그 근원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자서전 잘 쓰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특강도 하고 뭐 자문도 하면서 잘 살 수가 있는 거고, 경영진 입장처럼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속는다는 거죠. 속아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그 은행이 망할 때까지도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성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남한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런 교훈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생관 측면에서는 쉽게 좌절하지 말자. 쉽게 좌절하지 말자. 영화만 봤을 때는 망해서 자살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결국 잘 살아남았잖아. 잘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다. 그래서 어떤 역경이나 시련을 맞닥뜨리더라도 끝까지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잘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오기도 한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놈은 된다. 될 놈은 된다. 그다음 끝까지 가봐야 안다. 그래서 오래 버티자.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2025년 1학기 파생금융상품의 이해의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공지사항에 이미 이제 시험 일정이랑 시험 문제 유형이랑 이런 거 올려놨고, 그 다음에 작년 재작년에 그 시험 문제 전부 내 블로그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가지고 시험 준비 잘 하도록 하고, 그 시험 준비 잘해서 한 학기 어려운 강의 들은 김에 한 학기를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어려운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다음 학기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